근본 없는 고환연 주제에 고졸 따위가 어디서 감히 유세를 떨어? 당장 그 뱃속에 피질한 내 집에서 꺼져! 6년 전 만삭인 제 얼굴에 찢어진 베넷 저고리를 던지며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5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지하실에 갇혀 굶주리다 빗속으로 내쫓긴 저를 남편은 불륜녀와 와인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래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 않겠어? 너 하나만 참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6년 뒤 비린내 나는 생선시장을 전전하며 비늘을 치던 며느리가 2조 원 자산의 K그린 후계자 정수빈이 되어 나타날 줄은요. 이제 그들이 누리는 가짜 천국을 처절한 지옥으로 바꿔줄 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황혼의 다이어리 펼쳐볼게요.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피로감과 함께 손끝으로 전해지는 종이의 날카로운 감촉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태양식품의 창고 겸 사무실로 쓰이는 이 지하실은 곰팡이 냄새와 낡은 종이 먼지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왔죠. 저는 만삭의 무거운 배를 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수천 장의 영수증을 날짜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고졸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딱지는 이 집안에서 저를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게 만드는 낙인이었고, 저는 보수 한 푼 받지 못한 채 7년을 노예처럼 버텼습니다. 사실 제가 김태수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을 나와 어느 작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격리로 일하던 24살 무렵이었어요. 당시 태양식품은 우리 사무실에 꽤 까다로운 거래처였고 사장의 아들이었던 김태수는 결제 대금을 확인하러 매달 저를 찾아오곤 했죠. 수진 씨는 숫자를 참 예쁘게 쓰네요. 꼼꼼한 성격이 딱 내 스타일인데.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건네던 그의 다정한 눈웃음이 제 인생을 통째로 삼킬 악마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평생 기댈 곳 없이 외롭게 자란 저는 그 배려의 마음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오영자 역시 처음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받아들였죠. 부모 없는 게 무슨 흠이냐며 우리 집에 와서 내 장부만 잘 챙겨주면 된다던 그 말. 그것이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평생 돈 한 푼 안 줘도 군말 없이 장부를 맞추고 살림을 도맡을 노예를 구했다는 뜻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악독하게 굴어도 고아로 자란 제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목숨보다 소중했기에 저는 그 모진 세월을 진심이 통하기만을 바라며 버티고 또 버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3개월 전부터 시어머니 오영자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남편 김태수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고 오영자가 한유라라는 여자와 밀담을 나누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비상금을 털어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장치가 제 마지막 방패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저는 그것을 매일 가슴 깊숙한 곳에 부적처럼 품고 살았죠. 운명의 그날 오후 사무실 책상에 앉아 금태 돋보기를 고쳐 쓴 오영자가 두꺼운 장부를 제 머리 위로 툭 던지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너 오늘 이거 다 정리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라. 어서 건방지게 배 내밀고 꾀부리려고 들어? 저는 머리 위로 떨어진 장부 모서리에 긁힌 뺨을 만지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서둘러 주워 담았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 누워 세차 카탈로그만 넘기던 김태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래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 않겠어? 너 하나만 참으면 되잖아. 너는 어떻게 아직도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추냐? 저건 지가 매를 사서 벌어요.
김태수가 카탈로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을 툭 던졌죠. 바로 그 순간 오영자가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챘습니다. 뭐야 이거. 야, 이 도둑년아. 네가 감히 우리 회사 돈 5억을 빼돌리려고 그래. 오영자가 제 뺨을 세차게 내리치자 입술이 터지며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당황해서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김태수가 제 손목을 비틀어 핸드폰을 뺏은 뒤 구두굽으로 짓이겨 박살을 냈습니다. 이거 회사 명의로 된 거니까 내놔. 도둑년 주제에 누굴 불러들이려고. 김태수가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발로 차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제가 만들지도 않은 가짜 영수증과 장부들이 거실 바닥에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점점 뭉쳐오는 배를 감싸쥐며 바닥을 기어 오영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제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자 옆에 서 있던 김태수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수진, 네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너 진짜 배은망덕하다. 고졸 주제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내가 걷어줬더니만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들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저를 지하실 골방에 가두고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고문을 시작했어요.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뱃속의 아이는 기운이 없는지 움직임이 점점 잦아들었고 저는 공포에 질려 벽을 긁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대문 밖에서 들리던 구두 소리가 멈추더니 한유라가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유라는 코를 막으며 제 앞에 화려한 구두 끝을 들이밀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꼴이 뭐예요? 언니도 참 안 됐다. 그냥 팔자다 생각하고 죽어지네요. 한유라가 거지 동냥하듯 생수 한 병을 바닥에 놓으며 비웃는 소리에 저는 바닥을 기며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무너지듯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오영자는 탈진해서 쓰러진 저를 끌어내 거실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근본 없는 년의 핏줄이라 그런지 벌써부터 도둑질을 배워. 이런 건 다 쓰레기야. 오영자가 제가 밤새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만든 하얀 베네 저고리를 두 손으로 북북 찢어 마당 진흙탕으로 던져버렸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대문 밖으로 오영자가 제 등허리를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너 내가 이쯤 해주는 걸 고맙게 알아라. 오영자가 소리를 지르며 육중한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현관 너머로 김태수와 한유라가 와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빗물 소리에 섞여 들려왔죠. 빗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저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겨우 찾아 들어간 곳은 역 근처의 낡고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서 저는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이틀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속은 쓰려왔고 뱃속의 아이는 제 불안함을 느꼈는지 거세게 발길질을 해댔죠. 사흘째 되는 날밤 갑자기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바지 아래로 뜨거운 액체가 울컥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안 돼, 아가야.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방을 기어 나와 복도 끝에 있는 카운터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여인숙 주인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어이구, 피하냐?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주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에 도착한 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12시간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간신히 딸아이를 낳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당장 갈 곳이 없던 저는 시설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미혼모 보호시설로 옮겨갔죠. 보호자도 없이 좁은 방에 아이와 누워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편했어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나 싶던 찰나 낯선 번호로 시설 사무실 공용 전화에 저를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설 원장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수화기를 건네주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냉혈한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씨, 태양식품 법률 대리인입니다. 출산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친권 포기 서류 준비했으니 도장 준비하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횡령죄로 고소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아이랑도 좋게 헤어지지는 못하겠지요. 이게 저희 쪽 뜻입니다.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갓 눈도 못 뜬 제 아이까지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그건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이만 끊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렸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정말로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저는 아직 아물지 않은 몸을 이끌고 서둘러 가방 하나에 짐을 닥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꽉 싸매고 시설 관계자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어둠을 뚫고 터미널로 향했어요. 가장 멀리 가는 버스표를 달라는 제 말에 매표소 직원이 남해행표를 내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와 그들을 지옥 끝까지 밀어버리겠다고 저는 버스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남해의 수산시장 근처 지하 단칸방에 짐을 풀며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읊조렸어요. 기다려라. 내가 당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오직 그들의 파멸을 향한 시계추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자와 남편 김태수가 누리고 있을 그 안온한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제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저는 따뜻하게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거칠어진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나중에 그들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남해행 버스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바다 내음은 제 비참한 처지를 비웃듯 비릿하기만 했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아이고, 애 엄마가 일을 하겠다고? 애는 누가 보고? 우리 식당엔 못 써요. 경력도 없고 뭘 믿고 써주나? 우리는 하루 이틀 일하고 내 뺄 사람들 안 써요. 수십 군데의 식당과 가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가진 돈은 떨어져 가고 젖도 잘 나오지 않아 배가 고파 우는 별이를 보며 저는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새벽 어시장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며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 저는 새벽 4시 별이를 포대기로 등에 꽉 업은 채 차가운 얼음물이 쏟아지는 작업대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별이를 키워냈어요. 제 손은 이미 얼음물에 절어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날카로운 칼날에 생선 비늘이 얼굴에 튀어도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죠. 고졸 출신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이 좁은 외지 마을에서도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상인들의 비웃음을 사게 했습니다. 생선 상자를 옮기던 상인 정 씨가 바닥에 가래침을 퇴뱉으며 제 옆을 지나가다 혀를 찼어요. 젊은 여자가 애까지 딸려서는 참 팔자도 사납지. 종일 비린내 묻혀가며 푼돈 벌어서 언제 사람 구시라고 살려나 몰라. 저는 정 씨의 무심한 칼날 같은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더욱 세게 칼을 휘둘러 생선 비늘을 쳐냈습니다. 어시장의 고된 노동이 끝나면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비린내가 벽지까지 배어든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였죠. 아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머리맡에 낡은 법률 서적을 펼쳐놓고 한 글자씩 제 눈과 가슴에 새겼습니다. 엄마, 책에 뭐라고 써 있어?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 잠결에 깬 딸 별이가 제 낡은 옷깃을 꼭 쥐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별이의 마른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별이가 나중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글들이야. 얼른 자렴. 저는 야간 법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기하며 시댁에 복수할 날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독하게 준비했죠. 사실 제가 이 비참한 시장 바닥에서 버틴 건 오직 그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영자는 한유라가 가져온 투자금으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었어요. 한유라는 오영자의 눈을 속여 태양식품의 법인 자금을 교묘하게 가로채며 해외 도주를 위한 거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평화롭던 제 일상이 처참하게 무너진 건 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작고 가녀린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별이를 들쳐업고 남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선 손 못 댑니다.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 안 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구급차 이송비와 당장 필요한 수술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제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별이를 등에 업고 6년 만에 다시 서울 시댁 대문 앞을 찾아갔죠. 마침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김태수가 한유라와 함께 번쩍이는 최신형 외제차를 타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차 앞을 가로막은 저를 보고 김태수가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창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뭐야, 이 비린내 나는 여자는? 이수진?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또 나타나서 재수없게 굴어? 김태수가 가죽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태수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우리 딸 병원비만이라도 좀 빌려줘. 내가 자식 새끼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야?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애 새끼 달고 갔으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옆자리에 앉은 한유라가 비단 손등으로 코를 막으며 김태수의 팔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죠. 자기야, 이 여자한테서 생선 썩은 냄새 나잖아. 빨리 가자. 나 예약한 마사지 늦으면 책임질 거야. 한유라가 진저리를 치며 창밖에 저를 쓰레기 보듯 경멸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김태수가 저를 가차없이 밀쳐내며 다시 창문을 올리고는 엑셀을 굉음이 나도록 세게 밟아버렸어요. 차가 출발하며 고여있던 구정물을 제 옷과 별이의 얼굴에 튀겼고 저는 아스팔트에 긁힌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을 찢는 듯한 배신감에 온몸을 떨었죠.
겨우 사정한 끝에 별이를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응급 처치가 끝나고 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원무과 직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직원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님, 일단 응급수술은 진행할 건데 아이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요. 특히 특수심장 판막이나 고가의 약물들은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이거든요.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미리 안내드립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지갑 속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묻은 비린내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죠. 몇천이라는 숫자는 제가 현재로서는 매일같이 생선 비늘을 쳐도 만져볼 수 없는 저 하늘 위의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내쉬는 별이를 보며 저는 제 무능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미안해 별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병원 복도 구석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했습니다. 장기라도 팔아야 할까? 아니면 다시 시댁 대문 앞에 가서 머리라도 찌우며 빌어야 할까?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동 소리와 함께 제 낡은 핸드폰 화면에 02로 시작되는 낯선 번호가 떴어요. 혹시나 김태수가 마음이 바뀌어 전화를 한 걸까 싶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야? 제발 도와줘, 태수 씨. 제 절규 섞인 외침에 돌아온 것은 김태수의 목소리가 아닌 차분하고 엄중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 씨 되십니까? 여기는 경찰청 실종가족 전담팀 박만호 형사입니다. 6년 전 미혼모 시설에 계실 때 등록하신 유전자 정보와 관련해서 아주 급한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 가능하십니까? 경찰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님,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 형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 진정하고 들으세요. 수진 씨가 예전에 등록한 유전자 샘플이 오늘 아침 국가 시스템에서 최종 매칭되었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가족분들이 지금 수진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계신 곳 알려주시면 바로 가신다고 합니다. 절대 자리 뜨지 마세요. 저는 박 형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사실 저는 6년 전 시설에서 별이를 낳고 갈 곳이 없어 막막할 때 복지사의 권유로 유전자를 등록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군가의 딸이라면 제 아이에게 기댈 수 있는 외가라도 찾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6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저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니요. 평생 고아로 자란 제게 가족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어벙벙한 상태로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병원 로비가 갑자기 북적북적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정 정장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중환자실 복도로 들이닥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 주위가 새빨갛게 충혈된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와 입술을 파르르 떠는 중년 부인이 제 앞에 멈춰서 있었죠. 부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눈매 좀 봐. 여보, 우리 수빈이 맞아. 부인이 제 얼굴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신사 역시 제 앞에 돌석상처럼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낯선 이들의 손길이 당황스러워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노신사가 제 오른손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수빈아, 내 손이 왜 이렇게 됐니? 이 흉터들은 다 뭐고? 노신사가 제 손등에 남은 오래된 칼자국과 생선 비늘에 긁혀 굳은 살이 박힌 마디마디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간절하고 뜨거워서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파왔죠. 부인이 제 귓바퀴 뒤쪽을 다급하게 살피더니 그곳에 박힌 작은 빨간 점을 발견하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 수빈이 점이야. 내가 점 먹일 때마다 매일 쓰다듬던 그 점이야. 아이고, 내 새끼야. 저는 그제야 이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온몸에 소름을 타고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냈습니다. 2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아이의 시신이 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은 제 가짜 제사를 지내며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사셨던 거였죠.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부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제 손을 잡은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다시 별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제 부모님인가요? 그럼 우리 별이 좀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대요. 제발이요. 몇십 년 만에 만난 부모님보다 당장 제 앞에 사라질 것만 같은 제 딸이 중요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벼락 같은 고함을 쳤습니다. 뭐, 딸이라고? 당장 이 병원 이사장 불러와. 내 손녀딸 살려내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최고 실력자들 다 모셔오라고 해. 지금 당장. 순식간에 병원 복도는 정 회장의 수행원들로 가득 찼고 원무과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사실 정 회장은 25년 전 사고 이후 딸을 잃은 슬픔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유전자 찾기 사업을 후원해 온 장본인이었습니다. 매년 자신의 샘플을 갱신하며 기적을 바랐던 정 회장의 집념이 오늘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었죠. 병원 VIP실의 묵직한 문이 닫히고 저는 정 회장의 손을 잡은 채 지난 7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검붉은 분노로 타올랐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인간들, 내가 평생 피눈물 쏟으며 살게 만들어주마. 넌 이제 K그린의 유일한 상속녀 정수빈이다. 저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외침을 들으며 비로소 7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닦아내며 오영자와 김태수가 누리는 가짜 평화를 무너뜨릴 냉혹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비서가 내어준 고급 실크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남해의 깊은 비린내를 피부 깊숙한 곳까지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저는 곧장 정수빈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죠. 별이는 기적처럼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리창 너머 서울 시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별아,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받은 것보다 수만 배로 다 갚아줄게.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무거운 직함을 받고 본격적으로 태양식품을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고졸 미혼모 이수진은 그날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줄과 재산을 단숨에 쥐고 흔들 정수빈이 그들 앞에 지옥의 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화려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태양식품에 숨겨진 비리 서류들을 하나하나 잔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안겨주겠다고 저는 매일 밤 별이를 재우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피의 복수가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더욱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어시장의 비린내를 씻어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생선 비늘이 튀던 초라한 이수진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성과 기품을 갖춘 K그린의 후계자 정수빈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 저를 경영인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낮으로 기업의 자금 흐름과 하청 구조를 공부하며 태양식품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어요. 사실 7년 동안 오영자의 밑에서 태양식품의 모든 이중 장부를 관리했던 저는 한유라가 법인 자금을 어떻게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이제 준비는 끝났다. 네가 받은 고통의 무게만큼 그들에게 돌려줄 때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짚으며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태양식품의 재무제표를 훑어내려가며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웠죠.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붙여준 K그린 보안팀은 한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유라는 이미 태양식품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직감하고 오영자 몰래 거액의 비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모든 돈을 챙겨 신분을 세탁한 뒤 해외로 튀려는 먹튀 계획을 세운 것이죠. 보안팀은 한유라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위조 여권 브로커와 접촉하는 현장을 체증했고 그녀가 예약한 미랑 루트까지 확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소유한 투자 전문 자회사를 움직여 태양식품의 부실 채권들을 소리 없이 매집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태양식품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의 주인이자 그들의 목줄을 쥔 유일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원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업체들이 공장을 멈추기 시작하자 오영자는 넋이 나간 채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뛰어다녔죠. 하지만 이미 제가 모든 금융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라 어느 곳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유라가 드디어 위조된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향하려던 그날 오후 저는 그녀를 한 호텔 라운지로 불러냈습니다. 제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사색이 되어 찻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한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헛웃음을 뱉었어요. 이수진?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게 꿈은 아니지? 저는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한유라의 사기 전과 기록이 빼곡히 적힌 서류 봉투를 테이블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유라 씨, 아니 한미숙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당신이 몰래 빼돌린 오영자의 비자금 장부 원본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럼 당신이 해외로 도망치든 말든 눈 감아줄 테니까. 한유라는 제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날 모든 기밀 자료를
제게 넘겼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김태수는 여전히 허세에 찌들어 과거의 영화 속에 갇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비서들을 거느리고 태양식품 근처 대형마트의 유통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을 때 김태수와 마주쳤습니다. 김태수는 고급 정장을 빼입고 수행원들 사이에 당당히 서 있는 저를 한참이나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제가 파견직 사원이나 심부름꾼쯤 된다고 생각했는지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이수진, 너 여기서 뭐하냐? 어디 부잣집 사모님 시중이라도 들어? 꼴에 옷은 비싼 거 걸쳤네. 김태수가 제 곁을 지나가며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잠시 후 제 핸드폰으로 김태수의 비열한 문자가 도착했죠. 야, 파출부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애 병원비나 갚아. 구질구질하게 나타나서 내 눈 버리지 말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가 비웃던 제 손에는 이미 태양식품의 가장 큰 젖줄인 대형마트들과의 공급 계약을 단숨에 끊어버릴 권한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K그린의 압박에 대형마트들은 태양식품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오영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와 김태수의 외제차를 급매물로 내놓았죠. 저는 비공개 경매를 통해 그 매물들을 헐값에 모두 사들였고 이제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집조차 제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려 길거리로 나앉기 직전 저는 K그린의 공식 서한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K그린에서 우리를 인수하겠답니다. 이제 정말 살았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오영자와 김태수는 지옥에서 금화줄이라도 잡은 듯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더군요. 미팅 당일 오후 저는 오영자가 평소 그토록 탐내던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K그린 본사 22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마천루가 한눈에 들어오는 상석에 앉아 저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죠. 제 심장은 폭풍 전야처럼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릎이 닿을 정도로 허리를 잔뜩 굽힌 오영자와 김태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보잘것없는 회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영자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비굴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의 비겁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니 그 약속 꼭 지키셔야겠네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회의실 안을 서늘하게 파고들자 바닥을 보며 머리를 조아리던 두 사람의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오영자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뒤흔들렸습니다. 김태수는 헛것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다 회의실 벽에 머리를 찌으며 주저앉아 버렸죠. 어머님, 고졸이라 숫자도 모르는 멍청한 며느리가 이 거대 기업의 상속녀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제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갑게 묻자 오영자는 거품을 물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김태수는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해. 이건 사기야. 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죠.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제 의지대로 그들을 지지기며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려온 가짜 행복의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는 이 순간, 저는 7년 전 느꼈던 그 비참한 서름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놀라실 거 없어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미리 준비해둔 유리 상자 하나를 테이블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6년 전 제가 쫓겨나던 날 오영자가 마당 진흙탕 속에 찢어발겨 던졌던 빗물에 절어 얼룩진 하얀 베네 저고리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근본 없는 년의 핏줄이라며 이 옷을 찢으시던 그날 말이에요. 제가 남해에서 생선 비늘을 치며 이 조각을 매일 밤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회의실을 울리자 오영자는 거품을 물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이수진,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우아하게 턱을 괴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K 그린 상속녀 정수빈이라고요.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태수가 갑자기 발광하듯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네가 우리 집 돈 5억을 훔쳐서 도망가더니 그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한 거지. 그렇지. 그의 추악한 발악에 제 신호를 기다리던 보안 요원들이 즉각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김태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제 시선은 이미 대형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돈을 훔친 게 누구인지 이제 확인해 볼까요? 당신들이 투자금이라 믿었던 그 수백억, 사실은 한유라가 당신들 명의로 받은 사채예요. 지금 이 순간 태양식품은 파산 상태고 당신들은 돈 한 푼도 못 건진단 말이에요. 오영자는 화면 속의 붉은 숫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이내 제 구두 끝을 붙잡으며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수진아, 아니 수빈아, 우리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응? 네가 우리 살려주려고 부른 거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차갑게 걷어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당신들의 그 가짜 성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확인하세요. 그들이 넋이 나간 채 K그린 로비로 내려왔을 때 시댁이 타고 온 최고급 외제차는 이미 압류 집행관들에 의해 견인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견인되는 차 뒤를 쫓으며 내 차야. 이거 놓으라고.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녀를 미친 노인 취급하며 비웃을 뿐이었죠.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집안 곳곳 오영자가 아끼던 자개장부터 김태수의 양주 진열장까지 선열처럼 붉은 압류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절망한 김태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오영자를 보며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별이가 있잖아. 수빈이가 아무리 독해졌어도 자기 자식 아빠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어? 별이만 잡으면 돼.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일부러 며칠 밤을 샌 듯한 초췌한 몰골에 낡은 옷을 꺼내 입고 별이가 유치원 버스를 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별아,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이리 오렴, 우리 공주님. 갑작스러운 낯선 남자의 접근에 별이는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으며 제 옷자락을 꽉 쥐고 파르르 떨었습니다. 수술 후 아직 가냘픈 아이의 작은 떨림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별이를 비서에게 맡겨 차에 태운 뒤 김태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아빠 소리를 해? 당신이 별이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수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혈육은 천륜이잖아. 별이한테 아빠 없는 상처를 주지 마. 내가 이제부터라도 아빠 노릇 제대로 할게. 응? 제발 이진명도 집행만은 취소해줘. 우리 엄마 저러다 길거리에서 돌아가셔. 비굴하게 손을 싹싹 비는 김태수의 모습 위로 6년 전 빗속에서 제 핸드폰을 짓밟으며 비웃던 그의 구도 굽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6년 전 미혼모 시설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녹음 친권 포기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횡령죄로 쳐넣고 애는 보육원에 보낼 거니까. 이게 김태수의 뜻이다. 당신이 말한 천륜, 6년 전에 당신 손으로 끊었어. 이제 당신은 아빠가 아니라 그냥 구걸하는 범죄자일 뿐이야.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팀이 들이닥쳐 김태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처박힌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과 명품 지갑을 압수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비리 증거가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김태수가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압송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창밖을 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사람을 잡는 것을 넘어 그들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버릴 공식적인 압수수색의 날입니다.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협조하십시오.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태양식품 본사와 오영자의 저택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아들은 구금되었고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맞이한 압수수색은 오영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건 내 집이야. 나가. 라며 집기들을 던졌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7년 전 오영자가 저를 격리 취급하며 비자금을 숨기라고 지시했던 서재의 비밀 공간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벽면 책장을 뜯어내자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던 비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오영자가 지난 20년간 기록해온 이중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제게 씌웠던 5억 횡령의 증거들이 사실은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서류까지 완벽하게 확보되었어요. 하지만 오영자는 이대로 물러설 여우가 아니었죠. 그녀는 구치소에 수갑을 찬 채 앉아서도 마지막 반격을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비자금을 털어 업계의 해결사라 불리는 고병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즉각 대대적인 여론 조작에 나섰어요. 오영자는 초라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가짜 뉴스 채널에 출연해 눈물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재벌가 후계자가 된 전 며느리가 힘없는 노인의 기업을 통째로 뺏으려 합니다. 제가 고졸 주제라고 무시했다는 건 다 지어낸 말이에요. 그 애는 우리 집 돈 5억을 들고 튀었다가 이제 와서 대기업의 힘을 빌려 저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K그린 본사 앞은 저를 비난하는 시위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제 자질을 의심하며 사퇴 압박이 들어왔고 아버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복수의 그물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각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단과 함께 태양식품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7년간의 임금 체불, 24시간 노동 착취, 그리고 너 같은 고아를 거둬준 걸 감사하라며
쏟아낸 인격살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죠.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오영자는 여전히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수빈아, 벌써 네가 다 이긴 것 같니? 내까짓게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녀의 비릿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조용히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7년 전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를 견디며 준비했던 저의 유일한 방패였죠. 남편 김태수 역시 구치소 안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보를 흘려 한유라가 해외 도피 직전 그의 명의로 수십억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죠. 유라가 그럴 리 없어. 김태수는 감옥 안에서 벽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막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대가는 파멸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소유의 아파트를 K그린 자회사로 이전했고 오영자가 아끼던 명품 가구들은 고물장 트럭에 던져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별 위에 작은 손을 잡고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별아, 내일이면 엄마가 우리 별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벌받게 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별이는 대답 대신 제 손가락을 살며시 쥐었고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심장 깊은 곳에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아직 간판은 내려가지 않았고 진짜 심판은 내일 법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진짜 심판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법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십 년간 태양식품이라는 가짜 성체 안에서 군림해온 오영자와 김태수가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직접 골라주신 날 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제 곁에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이 성벽처럼 저를 지키고 있었고 제 품 안에는 7년 전부터 품어온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이 부적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오영자와 김태수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실크 한복과 명품 정장 대신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오영자는 일주일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고 김태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고병철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불법 해킹을 통한 조작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대기업 K그린의 후계자가 된 정수빈 씨가 과거의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중소기업을 무참히 짓밟는 갑질의 전형입니다. 정수빈은 6년 전 이미 시댁 돈 5억을 횡령해 도주한 전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고졸학력의 경리 출신인 그녀가 숫자를 조작해 증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매수된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오영자는 승리를 확신한 듯 저를 빤히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 변호사가 조작이라 주장하던 장부의 원본과 함께 태국에서 송환된 한유라의 실시간 자백 영상을 법정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피고인 오영자, 당신이 고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까지 이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유라 씨가 당신이 시킨 모든 불법 행위와 7년 전 이수진에게 씌운 누명의 전말을 낱낱이 진술했거든요.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한유라는 사색이 된 얼굴로 오영자가 주도했던 주가 조작과 횡령, 그리고 7년 전 저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던 전말을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이어 제가 7년 전 지하실에 갇혔을 때 만년필에 녹음해두었던 오영자의 서슬퍼런 육성까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네가 감히 우리 회사 돈 5억을 빼돌리려고 그래. 고졸 주제에 내 비위 하나 못 맞추냐? 녹취 속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오영자가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고 변호사가 증거 조작을 위해 브로커와 접촉한 녹취록까지 터져나오자 법정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피고인 오영자에게 횡령, 탈세,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3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다. 판사의 준엄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판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했습니다. 15년. 70이 넘은 그녀에게 그것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죠. 이어 남편이었던 김태수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수에게 배임, 상습 폭행, 그리고 아동유기 방조죄를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6년 전 만삭인 저를 발로 차며 재수없는 년이라 욕하던 그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는 비겁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길 태양식품의 단물을 빨아먹던 시댁의 반개 친척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제 길을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아니 수빈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제 시어머니와 남편을 감옥에 보내? 네가 제정신이냐? 가증스러운 그들의 외침에 저는 대답 대신 비서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십 장의 소송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당신들이 태양식품에서 근거 없이 받아간 배당금과 품위 유지비, 전액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들 집에도 곧 빨간 딱지가 붙을 테니 준비들 하세요.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히 제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서셨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사태를 종용하던 이들이 사색이 되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가 선포하셨습니다. 제 딸 정수빈은 시련을 이겨낸 K그린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허위 사실로 저희를 모함했던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서슬퍼런 선언과 함께 K그린의 주가는 폭등했고 저를 비난하던 가짜 뉴스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며칠 뒤 교도소에서 오영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내 아들 태수만은 살려다오.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니? 다 내가 시킨 거다.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되겠니? 피눈물로 썼다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지하실에 갇혀 물 한 모금 못 마실 때, 제 아이가 죽어갈 때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거실 구석에 두었습니다. 마침 그림을 그리던 별이가 종이가 부족하다고 하자 저는 그 편지를 뒤집어 별이의 낙섭한 밑거름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오영자의 처절한 반성문 위로 별이의 천진난만한 크레파스 자국이 덧칠해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제 안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시댁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재산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거나
제 손해배상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계팀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이 숨겨둔 해외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다고 하더군요. 한유라 역시 전문 사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으며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녀가 오영자에게 뜯어냈던 비자금 역시 제법인 계좌로 고스란히 환수되었죠. 저는 복수의 정점으로 그들이 가장 아끼던 대치동 펜트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 화려한 가구와 사치품들을 모두 경매에 붙여 수익금을 미혼모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 내부를 철거업자들을 시켜 완전히 부숴버리게 했죠. 오영자가 천한 것들은 발도 못 들인다던 그 대리석. 바닥이 망치질 한 번에 가루가 되는 영상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영자는 충격과 화병으로 가벼운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병원 이송을 간절히 원했지만 저는 면회를 거절하고 전담 간병인 대신 교도소 내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교도관을 붙여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기초적인 치료만 해주세요. 죽지는 않게. 제 짧은 지시였습니다. 김태수는 감옥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르며 비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통수나 치고 허세만 부리던 놈이 좁은 깜빵 안에서 겪는 고통은 자업자득이었죠. 그가 제 딸에게 저질렀던 무관심과 학대의 대가를 그는 이제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처단이 끝난 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위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하셨습니다. 6년 전 남해의 지하 단칸방에서 별이와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눈물 젖은 밥을 먹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빈아,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이에게 부드러운 전복죽을 떠먹여주며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담백한 음식의 맛이 그 어떤 복수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은 피처럼 붉었지만 제 마음만은 더없이 맑고 평온했습니다. 한 달 뒤 오후 저는 태양식품의 상징과도 같았던 낡은 공장 부지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불도저와 포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에서 저는 직접 철거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굉음과 함께 수십 년간 오영자의 탐욕을 지탱해온 거무죽죽한 콘크리트 벽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 사라지는 공장의 잔해를 보며 저는 그곳 지하실에 갇혀 눈물 흘리던 어린 수진의 영혼을 비로소 달래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폐허 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혼모 자립 및 실종 아동 찾기 지원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공식 당일 수백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이었지만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저는 7년 전 이곳 태양식품에서 고졸 출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이수진입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단 한 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짓밟히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아야 했던 그 비참한 세월을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가리고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500억 원 규모의 여성 법적 구제 기금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오영자가 천한 것들이라며 멸시하던 가난한 미혼모들을 센터의 핵심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녀가 세웠던 추악한 자본의 탑 위에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도덕적 가치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영자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피를 토하며 쓰러졌겠지요. 실제로 오영자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낸 병보석 신청은 단칼에 기각되었습니다. 한때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면 손가락에 끼우지도 않던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한 채 교도소 병동에서 박스를 접는 노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친 종이를 접느라 그녀의 손가락 끝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6년 전 남해 어시장에서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 비늘을 치던 제 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오영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저를 밀어넣었던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마주하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반개 친척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K그린 본사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을 돌려달라, 생활비를 내놔라며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저는 단 1원의 합의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모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즉각 추가 고발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제 원칙 앞에 단물을 빨아먹던 기생충 같은 친척들은 결국 하나둘씩 수사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K그린의 방대한 물류망을 복수에만 쓰지 않았습니다. 전국으로 배송되는 수백만 개의 택배 박스에 실종 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인쇄하여 유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공식 한 달 만에 수십 명의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경영 능력과 진정성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저는 K그린의 공식적인 승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명실상부한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 이름 뒤에는 고졸 며느리 대신 최연소 혁신 여성기업인이라는 타이틀이 훈장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매년 명절과 기일마다 오영자와 김태수의 교도소 영치금 계좌로 딱 1,000원씩만 입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이자 평생 지옥의 문턱에서 나를 떠올리게 하려는 잔인한 배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완공을 앞둔 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소음은 제게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저는 곧 입소할 어린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베네저고리 상자들을 하나하나 검수했습니다. 깨끗하고 보드라운 하얀 천을 만지며 저는 6년 전 진흙탕에 짓밟혔던 제 아이의 베네저고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선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뜨겁고도 따뜻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원센터 개관식 일주일 후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6년 전 제가 빗속에서 처참하게 쫓겨났던 그 집 앞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장소였지만 이제 그곳엔 태양식품의 육중하고 화려했던 대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세운 미혼모 쉼터의 따뜻한 조명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고 열린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담장 아래 핀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전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졌던 제 삶도 결국 이렇게 다시 피어날 운명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별이를 품에 꽉 안아주었습니다. 별아, 엄마가 약속했지? 이제 우리에겐 밝은 길만 있을 거라고. 제 목소리에 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제가 건너온 지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반면 담장 밖 저 너머의 세상에서 저를 짓밟았던 이들은 각자의 지옥에서 서서히 소멸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자는 교도소 안에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텅 빈 벽을 향해 내 투자금 100억, 내 100억 어디 갔어? 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찾으며 비명을 지른다고 하더군요. 급기야 벽에 머리를 박으며 발작을 일으키는 추태를 부리다 결국 교도소 내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며 사람을 도구로만 여겼던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가짜 돈에 미쳐가는 결말은 세상이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형벌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김태수 역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매일 밤 깜빵벽에 제 이름을 새기며 후회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가 하는 후회조차 결국은 사랑이 아닌 탐욕에 기반한 것이기에 저는 그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휘둘렀던 배신의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 그의 심장을 평생 갉아먹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25년 동안 저를 찾기 위해 온갖 실종 정보를 모아두었던 그 낡고 장엄한 서재를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세상의 모든 실종 가족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희망 도서관으로 개방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가족을 찾아주는 빛이 되는 광경을 보며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마주했습니다. 강당 단상에 올라온 별이가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차례였죠. 우리 엄마는 세상을 고치는 마법사예요. 슬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길 잃은 친구들을 가족에게 데려다 주거든요. 저도 엄마처럼 멋진 마법사가 될 거예요. 별이의 당당한 목소리에 장내는 숙연해졌고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졸 며느리, 미혼모, 도둑년. 저를 따라다니던 그 모든 꼬리표가 별이의 말 한마디에 찬란한 훈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비 오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가를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내일은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지 설계하는 여유로운 경영자의 삶을 즐기고 있죠. 아버지는 저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이제 네가 진정한 K그린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고 저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담아 기업을 더욱 투명하고 따뜻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입니다. 남해의 비린내 나는 지하방에서 별이를 안고 울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겨낸 건 그들의 악행뿐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진 시간들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꽃피우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비를 맞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거친 땅에서 핀 꽃이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는 것을 제가 제 삶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저와 별이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별이와 함께 컵라면 하나도 웃으며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찬란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